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의 기술 영어를 맡고 있는 한준형입니다. 이번 세션은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즉 계정 탈취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늘 듣는 소리죠.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전에 직접 또는 전화로 했을 법한 개인 및 비즈니스 활동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CEO인 톰 레이튼 박사님이 얼마 전 이벤트에서 사용한 이 차트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이 처리한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파이크들은 영화나 스포츠 이벤트,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나타냅니다. 불과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제껏 저희가 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는 대유행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온라인으로 몇 년 동안 이동해왔고 코로나19가 이 이동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자동화와 봇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수반되게 됩니다. 특히 자동화와 봇이 관련될 때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하거나 금융 서비스 및 여행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거나 공급업체가 현재 재고를 추적하는 봇을 사용하여 재고를 자동으로 재입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분기는 매일 100TBps 이상의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143TBps를 기록했죠. 이는 작년 대비 4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달별 차이 역시 몇 년에 걸쳐 볼 수 있는 트래픽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따라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존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델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신들이 보거나 들은 것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개인과 소비자가 보고 듣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20년도에 정치, 건강, 사회적 대의,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허위 정보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마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 함께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수, 유형 및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과거에 물리적 현실에서만 가치가 있었던 많은 자산에 이제 가치를 지닌 온라인 자산, 예를 들면 물리적 카드에서 온라인 계정으로 이동하는 고객의 포인트 및 항공사 마일리지 등이 있겠죠. 또한 디지털 화폐, 게임 내 통화, 거래나 판매가 가능한 희귀 게임 아이템, 레어템이라고도 하죠. NFT와 같은 디지털 미술품 등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자산이 생겨났습니다. 변화의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포함하여 기존 행동 패턴이 집에서 모바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자와 이상 징후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작년 코비드19가 시작된 후에 우리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많은 악의적인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범죄 시도를 했었지요. FBI에서는 계정 탈취로 인한 비즈니스 타격을 12.5빌리언 US 달러, 한화로 14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은 안전한가요?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에 9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가 해킹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사용자 중에 57%가 이미 해킹을 경험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집 대문이 키가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게 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금 장치를 바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올해 10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서 310만 개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310만 개. 많아 보이시나요? 2019년 1월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유출 사건 중 가장 많은 7억 7,300만 건의 고유 메일 주소와 2,100만 건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컬렉션 넘버 1이라고 하는 이 유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데요. 이런 데이터 덤프가 7개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 양은 무려 2TB에 달합니다. 텍스트만으로 2TB이라는 어마어마한 DB를 이 해커는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일어난 데이터 블리치 사건에서 이미 유출된 적이 있는 메일과 비밀번호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해커 집단이 주기적으로 유출된 메일과 비밀번호 조합을 실제 사용자 대신에 로그인을 시도한다는 것이며 로그인에 성공한 컨비네이션을 따로 DB화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커집니다. 해커들은 수집한 DB를 하나의 사이트에만 조합해보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310만 개의 이메일 주소 유출이 설령 비밀번호가 유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2TB이 넘는 방대한 양의 DB 조합으로 매칭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전체 계정 탈취 생태계를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작년 이맘때 한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당시의 크레덴셜 스터핑과 보세 진화 그리고 API를 활용한 로그인 시도 등을 발표했던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온라인 말웨어, verification.io 등은 모두 7억 개 이상의 기록을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API를 활용한 로그인 시도가 4배로 증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크레덴셜 스터핑은 작년 초부터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아카마이는 여러 State of the Internet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타겟 산업군은 금융, 미디어, 게임 및 커머스 등등 특정 산업군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계정 탈취로 이어집니다. 크레덴셜 스터핑을 당하고 피해를 확인했다면 이제 법률 및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을 겁니다. 또한 보안 담당자들이 조사 및 확인을 하는 데에 소모해야 하는 시간도 낭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팀들이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번아웃과 증가하는 압박은 보안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는 2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고객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재들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장표는 실제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는데요. 이 공격 이전에는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IP 4만여 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이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봇넷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자가 여러 로그인 워크플로우 사이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공격이 중단된 후에도 약 2주 후에 돌아와 고객의 모바일 엔드포인트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격자가 단일 엔드포인트가 아닌, 단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회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덴셜 스터핑 공격은 본질적으로 더 정교할 뿐만 아니라 공격자들은 한층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크레덴셜 스터핑을 통제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고객향 안내, 그리고 비밀번호 강제 변경, 다중인증 등으로 도난당한 계좌 주인이 수개월간 수천 달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발빠른 대처를 한 것입니다. 게임의 경우 계정을 잃은 게이머는 자신의 레벨과 스페셜한 아이템 면에서 몇 달을 본래의 자신의 캐릭터로 돌아가려고 애쓰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다시는 해당 게임사를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신뢰로 인해 다른 게이머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번 떠난 고객이나 새로운 고객이 다시 유치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계정 탈취의 생태계입니다. 최초 시작은 앞서 언급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로 시작됩니다. 랜섬웨어를 활용하던, 보안이 허술한 서드파티 스크립트를 활용하던,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취합을 하던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공급체인 DB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지겠죠. 공격자들은 다크넷에서 이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합을 구매합니다. 이 조합들은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죠. 확보한 DB를 가지고 사이트에 대입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스나이퍼나 센츄리 MBA 등 아주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툴로 전 세계 여러 곳의 봇들을 활용하여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또는 한 달 사용에 몇 불 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용법을 제 아들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시중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프록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게 한꺼번에 많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시도 횟수나 에이전트의 위치를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여러 조합들을 테스트하죠. 그래야 목표한 사이트의 관리자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된 조합은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가 크레덴셜 스터핑으로 불리며 일일이 손으로 조합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봇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지 않은 봇의 경우 이렇듯 생태계의 중간 부분에서 걸러내어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봇들은 진화하고 있고 점점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진화합니다. 그에 따라 단순 IP나 유저 에이전트 변조만이 아니라 키가 눌리는 패턴, 예를 들면 12자리 비밀번호에 눌리는 속도, 저의 경우를 본다면 처음 4자리를 빠르게 치는 습관이 있거든요. 즉 사람마다 누르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화를 띠는지, 핸드폰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마우스의 움직임이 직선화를 띠는지 등등을 보고 구별하는 것이죠. 사용자 단의 데이터 수집은 웹페이지용 자바스크립트나 네이티브 모바일 앱용으로 SDK로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들의 기기에서 사이트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면서 행동 분석을 데이터화하여 수집합니다. 마우스 이동이 직선 형태를 띄어 기계적 움직임을 보이는지, 키 버튼이 일정한 속도와 패턴으로 눌리는지, 그동안에 눌리는 패턴과 상이하진 않은지, 자이로스코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지, 상호작용이 이전과는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보여 버튼 레코딩이 쓰였는지 등등 수백 가지의 시그널로 서버 사이드의 분석 엔진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인지 봇인지를 판단합니다. 아카마이가 알고 있는 1,500여 개의 봇 디렉토리로 손쉬운 관리가 가능하며 0.2% 이내의 false positive로 매우 정확해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공격자의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게 각각의 접속 시도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와 감지가 되면 지켜보던, 원본에 알림을 주던, 즉각 차단을 하던, 응답을 늦게 주던 등등의 여러 대응으로 알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험상 즉각 차단은 공격자에게 사이트 관리자가 공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공격의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리스폰스 2005K로 공격자가 받도록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대응은 미리 설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추후에 상세한 조사를 위해 분석 리포트로 제공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봇이 아닌 사람으로 확인되는데 말이죠. 인간의 행동을 레코딩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동작을 수행했다면 이 역시 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봇의 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아마도 봇이 아닌 사람이 직접 매뉴얼 작업을 하여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계정 탈취 킬체인으로 오면 조금 전에 봇 감지 부분은 계정 탈취 생태계 체인의 중간 단계까지입니다. 이후 작업은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죠. 바로 이전에 봤던 사진처럼 말입니다. 계정 탈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격자는 시스템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문제없는 정상적인 이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탈취 부분에서 또 다른 검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가 맞는지, 이전 로그인 때 사용한 기기인지, 지역인지, 네트워크, 평상시 로그인하던 시간인지를 보고 개별적으로 프로파일링화하는 것이죠.
사용자의 리퀘스트나 리퀘스트 헤더를 활용하여서 여러 위험성을 원본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알맞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프로파일이 아직 없는 최초 사용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전체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지역, 네트워크 등등을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파일과 대조합니다. 물론 접속자의 소스, 네트워크, IP 평판을 확인하고 나서 캐나다에서 로그인한 후 5분 뒤에 한국에서 로그인한 등의 수상 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리스크 기반의 인증을 수행합니다. 즉, 브라우저 기반의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 앱 클라이언트는 SDK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엣지에서 탐지 및 대응이 수행됩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엣지에서 탐지 및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하드웨어나 방어 로직으로 인해서 속도 저하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평소 접속하는 국가, 네트워크, 시간대, 기기인지를 보고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고객은 차단이나 다른 컨텐츠 또는 별도의 더미 스토리지로 응대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요청을 보낼 때 사용자의 식별 인자를 헤더에 포함하여 고객 쪽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인증을 요청하거나 부정행위와 상관관계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초 로그인 시도일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 사용자의 보편적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는 여러 로그인을 했었다면 기존에 이미 있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리스크 스코어링을 제공하여 계정 탈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을 했을 경우입니다. 등록을 하고 이후에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 최초 사용자가 보스턴에서 접속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IP나 위치 등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사용자라 리스크 점수는 30점이죠.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프로파일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여기 보이시는 헤더에 여러 값을 넣고 원본으로 보내 추후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럼 원본으로 보내진 헤더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헤더를 보면 아래와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범용 고유 식별자 UUID라고 해서 아카마이에서 임의로 생성한 ID입니다. 이 값으로 향후 대시보드에서 해당 사용자의 액티비티를 트래킹할 수 있죠. 리퀘스트 ID는 아카마이 서버로 들어온 요청의 ID입니다. 이 값으로 해당 요청 값에 대해서 아카마이 플랫폼의 로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코어링 스테이터스입니다. 우측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0은 정상, 사용자가 2번 이상의 로그인 기록이 프로파일상 확인이 되는 경우를 뜻하고요. 1번은 알 수 없는 오류, 2번은 사용자 프로파일링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이전에 성공한 로그인이 없으며 첫 사용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사이트 사용자들의 평판 및 행동 요인을 기준으로 점수 판단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방금 보신 이 경우와 동일하며 2점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은 사용자 프로파일링이 부족하여 정확한 점수 측정이 불가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전에 성공한 로그인이 있으나 사용자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양이 아닐 경우 3이 나오는 것이죠. 4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수신된 텔레메트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번 이상의 이전 로그인 성공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4번을 나타내게 됩니다. 5번은 계산 시간 초과를 뜻합니다. 점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UUID가 반환되지 않은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6인 경우에는 로그인 폼에서 사용자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전송 실패나 설정 문제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비로그인 요청에서 사용자 프로파일과 본 매니저 프리미어 쿠키의 매칭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팩터들을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좌측에 있는 표로 돌아와서 리스크 스코어링은 0과 100 사이의 지표이며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탈취 계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대시보드에서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크리티컬, 하이, 미디움, 로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 정보로 브라우저, OS, 네트워크 등등의 인덱스를 표시를 하고요. 다음은 여러 위험 인자를 해시값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후 신뢰 지표, 그리고 allow 리스트에 해당 사용자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계정 탈취 보호에 관한 액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신뢰된 사용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위험 지표가 이전에 30이었었죠? 로그인을 시작합니다. 일반 정보가 나오고요. 점수는 17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최초 접속자가 접속 이후 두 번째이다 보니 점수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헤더를 한번 보실까요? 네. 헤더를 보면 리스크는 줄고 스테이터스는 3으로 아까 첫 사용자가 로그인한 이후 두 번째라 프로파일 내용이 충분히 쌓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동일 브라우저, 네트워크, OS, 국가 등등 다른 내용으로 본래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17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가 쌓인 사용자가 새로운 기기와 네트워크로 접속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위치, 일반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리스크 점수를 61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스테이터스는 0으로 정상으로 판단되지만 새로운 네트워크와 기기 등록으로 리스크 스코어는 61로 높아져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국가를 제외하면 없기에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혹시 악의적인 사용자로 의심이 된다면 헤더 값 중에 UUID를 가지고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들이 국가, 기기, AS 넘버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의 위험성 레벨을 파이 차트로 확인하여 크리티컬 또는 하이로 되어 있는 사용자만 분류하고 추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행동 타임라인을 가지고 세부적인 악의적인 행위를 확인 가능하고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필터를 하여 의심자만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의심자의 프로파일링을 확인하고 최근 어떤 행위를 시도했었는지, 접속 국가가 분단위로 바뀌지는 않는지 등등의 위험 요소를 파악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속도 저하 없는 여러 기법으로 포레스터에서는 복 관리 부분에서 아카마이를 리더로 선정하였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복 관리와 계정 탈취를 막기 위해 아카마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이후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상당한 벌금은 기업을 휘청이게 할 것입니다. 계정 탈취 생태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 체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